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느덧 연휴를 앞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요 지수가 1% 이상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다 하락했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주는 올라가는 등 좀 주요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 참 어렵습니다. 빨리 휴장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거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려온 뉴스들, 악재성 이슈가 계속 더해집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연휴 기간에 체크해야 되는지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유달리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셧다운에 대한 공포일 겁니다.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CNBC에서도 셧다운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라며 공화당 내 강경파와의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셧다운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타격은 당연 일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주요 경제 지표 등이 발표되지 않는 불확실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였죠.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무디스 측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어제부터 밤사이 뉴욕장까지 계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더해지면서 국내장도 영향권에 들어갔죠. 미국의 셧다운 우려,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으로 인해서 더 심화됐고요. 그와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가 10개월 내 최고를 찍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은 금리와 환율의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헝다그룹 주요 계열사가 7,300억 원 역내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중국발 리스크까지 조금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그러자 외국인의 하방 베팅이 증가했고요. 지지 구간인 200일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너무나 손쉽게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거셌죠. 그것은 또 금융투자의 매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물 매도 움직임 속에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빠졌습니다. 1.3% 밀렸죠. 상승하는 종목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이었는데요. 그 전날은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더 컸죠.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에코프로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2차전지 조금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코스닥은 나름 낙폭이 제한된 겁니다. 1.3%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상승 비중은 22%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1,000개, 1,500개 혹은 1,800개 이상씩 종목이 빠지는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8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들이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떨어지는데 너무 속절없이 빠지는 것은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이슈와 함께 6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신용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반대 매매를 미리 좀 회피하고자 좀 더 선취적으로 팔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요. 수급적인 현상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자, 어제 국내장 흐름 살펴봤어요. 상당히 많이 맞을 만큼 맞았는데도 아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섹터로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보면 거의 강세 테마가 없었습니다. 테마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테마 상승률 1%가 넘어가는 테마가 반드시 있는데 어제는 1% 이상 오른 테마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나마 선전했던 쪽을 보신다면 음식료와 통신, 전통적인 방어 섹터이고요. 음식료 쪽은 해외 매출 호조 기대감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미용기
전자기기 쪽에서는 일부 종목이요.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등이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런 방어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전형적인 조정 장세였는데 이 낙폭이 조금 컸던 쪽을 들여다보면 건설 쪽이요.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GS건설은 국토부가 추산한 하자 건수 1위를 기록하면서 2% 이상 밀려났죠. 자, 금융주도 빠졌습니다. 은행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어제가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느 하락은 염두에 뒀었는데 그보다 더 큰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쪽 역시나 PF 우려감이 같이 작용이 됐을 거고요. 자, 국경절 연휴 등을 앞두고 중국 소비주 모멘텀 있었는데요. 중국의 헝다 부동산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이키의 중국 매출 부진 소식 등이 중국 소비 쪽에 대한 심리를 살짝 꺾어놨던 어제입니다. 중국 소비주, 면세, 카지노 등에서 어제 낙폭이 다소 크게 나오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최근 좋았던 쪽에서까지도 낙폭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정말 진퇴양난의 느낌이 드는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을 찾아본다면 바닥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ADR이 기술적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DR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20일간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크기를 보통 가늠하죠. 이 ADR이 75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권 진입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코스닥은 진작 75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피도 어제 6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네요. 그리고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60일 신고가 종목이 얼마 전만 해도 막 80개, 90개 이랬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어제는 21개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게 20개권이면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바닥이 가까워졌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의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셧다운 이슈가 우리 연휴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 쉬는 사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 우려감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이후에 반발 매수로 갭상승할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연휴 이후에 갭 하락할 수도 있잖아 라는 우려감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더욱더 실종되는 현상인 거죠. 자, 시장의 불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킹달러의 재현인데요. 일본이 이제 BOJ 완화적 통화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죠. 인내심을 갖고 완화책을 유지하겠다. 우리의 목표인 물가 상승률엔 아직 못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180조의 재정책까지 예정했죠. 이 말은 엔화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럽권으로 가보면 영국이 긴축을 중단하며 파운드화 하락이 나타났죠.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유로화 약세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고요. 스웨덴에서는 부동산 우려로 크로나가 같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다른 통화의 약세 움직임은 결국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것이고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화의 추가 약세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환율의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이런 부동산 리스크나 중화권 증시 하락 등이 나올수록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를 더 자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부담이 지금 시장에는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국내에서는 기재부가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도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 기관에 더욱더 개방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심화될 여지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것이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에도 악재성 이슈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환율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행운의 7이었는데 어제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으로 봐서는 공포의 7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JP모건 CEO죠. 미국 최대 은행의 수장이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의 발언은 언제나 이슈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아직 높다. 연준이 기준금리 최악의 상황인 7%로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좀 안겨줬죠. 금융시장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금리 3%에서 5%로 올릴 때 충격보다 5에서 7%로 올릴 때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거기다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금리 한 번 더 올릴 거야. 이런 코멘트를 같이 내놓으면서 어제 국내부터 미국 오늘 새벽 마감까지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어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수를 가장 잘 광범위하게 품고 있다는 MSCI 세계 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긴 연속 하락을 나타냅니다. 미국장이 이미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국내도 그에 맞춰서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 등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 3대 지수는 6월 이후 최저치 기록했고요. S&P 500의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겁니다.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지표가 부진하네, 긴축을 멈추겠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을 하회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긴축을 멈출 것이야 라는 것으로 해석보다는 경제마저 나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뉴욕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오늘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좀 더 강했고요. 제이미 다이먼의 7% 스태그플레이션 염두에 둬라 이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뉴욕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악재가 이겁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이 독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을 제소했죠. 그래서 아마존이 4% 빠졌는데요. 이 부분이 뉴욕장에 추가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 위반에 대한 이슈는 사실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빅테크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더 부진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EU 갈등 속에 테슬라가 불똥을 맞은 거죠. 테슬라가 이 이슈 속에 1% 정도 빠졌고요. 앞서 수정 앵커 오프닝에서 전해주셨다시피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이쪽 테슬라의 압박과 아마존으로 빅테크가 압박을 받았고요. 온세미컨덕터,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 성장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하면서 4%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특정 종목이 흔들림을 크게 보이면서 심리 위축을 자극하자 반도체 쪽이 같이 밀려났어요. 이 세 가지 종목만 보더라도 오늘 뉴욕장이 좀 위축이 됐겠구나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낍니다. 보시면 빅세븐의 하강, 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아마존 독점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나칸 의장, 이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으로 2021년도에 부임을 했었는데 부임할 때부터 아마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고 애플과 메타, 알파벳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지속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모두 다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7% 공포를 자극한 다이먼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주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등이 나오면서 내렸고요.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 유틸리티나 리츠 쪽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오른쪽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9월은 정말 극강의 난이도가 진행되네요. 이제 9월 상승률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나날이 커집니다. 결국 이번 달의 코스닥은 11% 어제 기준으로 빠진 것으로 흐름이 흘러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부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은 아마도 명절 전은 훨씬 더 눌릴 겁니다. 자, 시장에서 기다리는 내용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혹은 주가가 반등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반도체에 그나마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제 내일이죠. 실적 풍향계로 여겨지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실적을 빨리 내놓기 때문에 대충 반도체 섹터가 어떻겠구나 이런 분위기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언제나 꼭 체크를 하는데요. 3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하고 있는 메모리 쪽이 이번에 좀 반환점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체크가 필요하겠죠. 일단 에버코어 측에서는 목표가를 80달러에서 90달러로 마이크론을 올려잡았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쪽이 부진했다 보니까 살짝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쉬는 동안 마이크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뉴스인데 삼성이 128단 이하 낸드 50% 감산 얘기하면서 4분기에 가격이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등 나옵니다. 반도체 쪽 가격 회복 이슈가 계속 언급은 되고 있으니까요. 언제 이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를 때쯤에 오르는 이유로 이게 갖다 붙여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회복의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계절성을 고려해서 퀀트 측면에서 이런 종목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간략하게만 정리합니다. 자, 안전자산 선호 시기이다. 종목별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쪽이 핵심이 될 것이고 과거 10월에 성과가 높았던 스타일을 본다면 개인 1년 순매수 상위 주거나 혹은 공매도 상위 종목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거기에 지금 해당 사항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는 LNF, LS, JYP 엔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LG 이노텍, LG 화학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들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연말에 좀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칩셋미디어가 엔비디아를 넘었다.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칩셋미디어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텔레칩스 역시나 그에 상응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쪽이 이슈가 된다면 언제나 카메라나 혹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좀 더 큰 시세를 내주는데요. 일단 이 시간 외 반응으로 봤을 때는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쪽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 외 흐름이 장중 반영되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럽에서 블랙매스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살짝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블랙매스라고 하면 폐배터리에서 파쇄된 것을 말하죠. 이런 검정 색깔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잘 공정하면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이 추출됩니다. 그런데 EU 측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거 내놓기만 하면 한국과 중국이 재빠르게 구매했었다. 근데 이거 유럽 업계에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블랙매스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블랙매스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 나왔었고요. 이 블랙매스는 단연 폐배터리랑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한다면 폐배터리 쪽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상 공격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이슈적으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블랙매스까지 봤고요. 산업 뉴스는 온통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뉴스가 많았습니다. EU에서 디지털 경제 특사가 이제 우크라 물류 재건 비용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요즘에는 재건 이슈에 유신이나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로템 쪽이 언급이 꽤 있었고요.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10월에 방한하는데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방산 쪽에서도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큰 종목으로 간다면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행, 중동행 경제 사절단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요. 관심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KTNG 자사주 3천억 원 이상 취득했고 전략 소각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일정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오늘은 장중에 밀리의 서재가 이제 명절 직전에 상장을 합니다. 어떤 반응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메타가 밤에 이제 메타 커넥트를 공개하고 내일은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그 다음 날은 PC 물가 그 다음 테슬라 AI 데이까지 줄줄이 미국의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명절 보내시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크하시죠. 자, 여러 일정들 중에서 10월에는 그래도 반도체 쪽 회복 여부, 중국 경제 이야기, 전체적인 경제 전망 등의 내용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오늘 두 가지의 섹터 좀 준비해봤습니다. 음식료와 AI가 될 텐데요. 어제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부를 켰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식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 K푸드의 열풍에 힘입어서 일단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올라갔고요. 우듬지팜이라는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도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음식료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실적 성과가 주목되는 쪽이 아무래도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이라던가 오리온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원가 부담에 대한 완화 그리고 해외 실적에 대한 확대가 좀 맞물려지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배당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사업이라는 경우 해외 실적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실적의 기둥이자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게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죠. 대표적인 이제 K식품주 중에서도 라면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라면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나 K 콘텐츠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라면이나 김치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중순 들어서도 이 수출 같은 경우에 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주역이 이제 라면이 되겠고 대표적인 라면 3사라고 하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까지 있을 텐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 정도, 54% 정도 상승했던 농심과 삼양식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놓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거의 이제 부합하거나 약간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베트남 법인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 라면 시장의 점유율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앞서 얘기 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늘어났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난 4월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제 법인을 추가를 했고 오는 2025년에 밀양 쪽에 신공장을 완공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건 7월 중순쯤에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 식품사들이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식품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관련주들 볼 텐데요. 어제 시장 브리핑에서 민영앵커가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아마존이 AI 열풍에 이제 4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엔트로픽에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엔트로픽이라고 하면 AI 스타트 기업이고요. 오픈 AI의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 쪽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라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오픈 AI 쪽에서는 앞으로 조만간에 챗GPT가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도 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해서 기업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초기에 투자하고 향후에 일정에 맞춰서 남은 금액들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엔지니어들은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엔트로픽 쪽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딩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자체 AI 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면서 엔트로픽 쪽에서는 아마존 쪽에 AI 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 2월에 먼저 엔트로픽 쪽에 투자를 했었던 구글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이 40억 달러 굉장히 더
더 큰 투자금을 냈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 그 전날의 주가가 이 소식에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의 FTC 쪽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간밤에는 4% 정도 밀렸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에 좀 타격이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AI 관련주들이 반은 오르고 반 이상은 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도 심했고 종목별로도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트웨어가 아마존 웹서비스의 파트너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가온그룹 같은 경우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의 예전에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 슈퍼스윙 시간에 또 남성을 경이로운 소문에 짚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 AS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줌 인터넷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쪽에서는 사실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그룹 앞서 상한가 기록했다 얘기 드렸는데요. AI 서비스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회사가 KT에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뭐 플랫폼이랑 연동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실내 시설에서 소형 물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별 이슈 속에 이 종목이 올랐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AI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카오와도 좀 맞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SK텔레콤 쪽에서도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투자금을 3배 정도 늘려서 2028년에는 매출 25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최근에 이제 이 AI 피라미드 전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는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오픈 AI라던가 뭐 사피온 등등의 여러 이제 계열사와 협력을 또 맺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단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X라는 쪽에 있어서 이게 SK텔레콤의 ICT 쪽에 AI를 좀 접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이제 개인 비서라고 볼 수 있죠. A-이 있는데요. A-이 이제 베타 서비스를 낸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곧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쪽에 대해서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발 훈풍에 AI 관련주들이 어제 시세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가온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줌인터넷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이런 좀 흐름들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AI 관련주는 물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잘 가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변동성도 심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나름의 이제 방어 섹터인 음식료 쪽과 또 AI 주도 테마로서 시세를 끌다가 또 변동도 크게 주는 쪽에 대한 브리핑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지수 모두 200일선 무너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매일같이 하락 종목이 다수로 속출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8월의 저점을 오늘 결국 또 깨고 내려갔어요. 명절 전이라 뭐 당연히 엄청 강한 배팅은 기대도 안 했는데 해도 좀 너무한다. 그리고 악재도 어찌 이렇게 파도 끝없이 나올까. 그냥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악재로 보이는 그런 현상 같아요. 사실 뭐 새로운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제 FOMC의 우려감이 약간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금리 하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눈높이였는데요. 결국 굉장히 공격적인 눈높이를 가진 일부 연준 인사들 그리고 점도표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드디어 굴복을 했다 혹은 포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서 달러화의 강세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채권금리까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주식 투자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소까지 겹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뭐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을 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10년 이후로 작년도까지의 추석 때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추석 전에는 웬만하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추석 끝나고 나서 대략 D+7일차까지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걱정이 있었던 추석 뭐 긴 연휴 근데 생각보다 별일이 없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전에 빠졌던 게 억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추석 끝나자마자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예산안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에 베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소화됐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추석 이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가 하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와 그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네. 제가 만기일 이후에 누적 매도 추세를 살펴보니까 대략 3만 계약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며칠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맥시멈 선물 매도 계약 수가 4만 계약 정도까지 가면은 사실 더 이상 팔지는 않는데 그게 3개월 만기일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계 심리 때문에 외국인들의 해지 차원의 선물 매도가 나타났지만은 잘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벤트들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명절 이후에 7일간 비교적 양호했다라는 건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 혹시 떨어진 종목에 뭐 속된 말로 하는 물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 종목을 산다던가를 좀 뒤로 미룰까요? 그렇죠. 연휴 이후로? 저는 이제 오늘 매수하는 거는 피하자. 예, 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히려 이벤트 소화 이후에 먹을 폭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과연 성장주가 올라갈 시장인지 아니면은 가치주나 혹은 실적주가 올라갈 시장인지 이벤트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종목 선택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면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란 말이죠. 그럼 실적을 염두에 뒀을 때 좀 그래도 상위권에 우호적으로 볼 만한 섹터를 올려본다면 뭘로 추려주실 거예요? 네, 우선 두 개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마이크론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에서 디램 ASP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도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아쉬운 섹터인데요. 3분기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자동차입니다. 주가가 지금 좀 경기 우려 때문에 별로인 상황이지만은 완성차 업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QOQ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지금 부담감은 크지 않은 자리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시장에서는 또 방어적인 섹터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융 쪽이었고요. 어제는 금융 쪽 낙폭이 조금 크게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음식료나 통신 쪽도 계속해서 시장 대비는 선전합니다. 어제 음식료 쪽 괜찮았잖아요. 네. 라면주 필두로요. 여기는 전략을 세워볼 만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 가격 인하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하지만은 이 이벤트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음식료 관련주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러우 사태와 흑해 공무 협정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밀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최근에 이제 원당 가격이 급등을 했다. 10월부터는 원유, 즉 이제 우유 가격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료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3분기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가격 인상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기업. 이런 쪽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역시나 농심.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농심이 최근 3개년도 사이에 물론 이제 10년 전부터 점유율, 북미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올라왔지만은 최근 3년 전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틈새 제품군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주였나요?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엄청 잘 팔렸다. 맞아요. 엄청났더라고요. 사실 김밥이 미국에서 잘 팔린다?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농심은 필두겠지만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당연히 봐야 될 만한 기업일 것 같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두부라든지 아니면은 면 이런 것들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과자 강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해당 국가 쪽에서의 가격 상승 저항력 자체는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해당 국가들의 매출 비중이 거의 다 합치면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요? 주요 대장을? 뺀 기업이 있습니다. 오뚜기가 오뚜기.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음식료 쪽까지 넘어갈 수급 자체는 제한적이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판세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시장에 엄청난 질주를 보여줄 다른 섹터가 나온다면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메리트가 있고 또 농심을 필두로 해서 종목들 양호하다라고 판단 내려주셨네요. 자, AI 쪽 갈게요. AI와 로봇 이런 쪽이 요즘에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일부 종목은 올라가고 일부 종목은 급락하고 이런 게 하루에 벌어지기도 하고요. AI 쪽의 변동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변동성이 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 항상 많이 올라온 기업들, 베타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그러한 섹터들이 대부분 다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락 자체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채권금리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AI, 국내의 AI나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과연 탄탄할까? 사실은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 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과연 해외 쪽의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투자한다고 해서 어제 남선이 급등을 했지만은 네. 진짜 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요인인가?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주요 기업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또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 만한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 것이냐? 사실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하시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제한적인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성장주 쪽에 수급 쏠림과 함께 이 종목군들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엄청난 상승의 기회 다음은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또 위기 다음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변동 시장과 종목에 잘 적용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을 들여다볼 텐데 예상 외입니다. 네이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려는 그런 종목 픽일까요? 그거보다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시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시장이 연출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들의 소화가 필요하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국의 주요 이벤트들이 조용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주요 내용 자체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성장, AI 이런 쪽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플랫폼과 AI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뺄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쪽들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괜찮을 만한 기업. 그 기업은 또 네이버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기업들 성장주가 올라갈 때 실적주들이 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내에서 AI 투자가 좀 집중이 되면서 하이퍼클로바엑스의 또 B2B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에서 네이버는 좀 부담이 없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격 전략 자체는 목표가 2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만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주셨습니다. 앞서 얘기 주셨던 기계적인 손절 이런 느낌인데 손절가도 19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죠.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